네, 안녕하세요. 네, 문학 2차시 수업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74페이지, 75페이지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학작품 감상의 맥락과 문학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수용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제 오늘은 그걸 바탕으로 교과서 76페이지 김소월 시인님의 산유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수업이니까 집중하셔서 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사과할 게 있어요. 첫 시작하는 시가 좀 어려워요. 이 산유화라는 시가 사실 좀 공부하기 어렵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시인데 선생님 단어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시로 시작을 하네요. 제가 최대한 쉽게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산유화 김소월입니다. 자, 작품을 가르치기 앞서 이 김소월 작가님, 시인님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교과서 7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그럼 보면 여기에 밑에 이렇게 김소월 시인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읽어볼까요? 김소월, 시인, 본명은 김정식. 뛰어난 우리말 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격조 높은 시 세계를 구축한 시인으로 남북한에서 모두 높게 평가받고 있다. 자, 대표작에는 진달래꽃, 금잔디, 먼 후일, 초원 등이 있으며 시집 진달래꽃을 남겼다. 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어떤 작품?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아마 모르는 친구가 없을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라는 시 유명하죠. 자, 이 시로 굉장히 유명한데, 자, 이분은 일제강점기 시대 분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평안도입니다. 북한 지역이죠. 저기 신의주가 있는 평안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분은, 이 시인은, 이 시인님의 시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알아만 두세요. 전통적인 한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뭐를 중시한다? 전통적인 한. 이분의 시에는 이 전통적인 한을 담은 작품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이 무엇일까요? 한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로 많이 쓰이죠. 아, 진짜 가슴에 한이 맺혔다. 이런 말 알죠? 자, 그 한을 이제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하면요, 이렇게 된답니다.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 즉 마음속의 응어리를 한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즉 김소월 시인님은 자신의 시 세계에서 주로 이런 전통적인 한을 담은 작품들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 한 중에서도요, 뭐를 많이 쓰냐면요, 적어주세요.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무엇이다? 한 중에서도 이별의 정한. 자, 이별의 정한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느끼는 감정, 슬픔과 응어리, 이런 것들을 이별의 정한이라고 합니다. 즉, 잘 생각해 보세요. 진달래꽃이라는 유명한 작품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어때요? 여기서도 뭐를 하고 있죠, 화자가? 이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 슬픔을 표현한 게 바로 이별의 정한이라는 겁니다. 김소월 작가님의 작품은 이런 이별의 정한이 많이 담겨 있어요. 진달래꽃이라던가 초원 등이 대표적인 이별의 정한이죠.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산유화라는 작품은 이별의 정한은 아닙니다. 김소월 시인님이 여러 작품을 썼겠죠. 그 중에 주로 이별의 정한을 썼지만 이별의 정한이 담겨있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유화는 이별의 정한이 담긴 작품은 아닙니다. 아셨죠? 자, 이 김소월님의 작품은 꼭 이걸 알아두세요. 주로 이 한을 많이 주제로 삼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네요. 아름다운 우리말. 자, 김소월 시인님의 특징 뭐가 있다? 우리말. 뛰어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건데 우리말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우리말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작가. 특히 김소월님의 작품에서는요, 시어는 이게 많아요. 향토적 시어가 많습니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자, 향토적인 시어를 많이 씁니다. 향토적인 시어를 적절히 사용해서 우리말을 아름답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우리말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자, 그럼 이 향토적인 시어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뭐 고향이라던가 시골의 느낌이 나는 이런 시어들을 향토적인 시어라고 합니다. 김소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품에서 평안도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왜 평안도 방언을 좀 사용했을까요? 또는 평안도의 지명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왜일까요? 자, 김소월 작가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평안도라 했죠. 그러니까 이 고향을 표현하는 평안도 방언을 시에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향 사투리를 쓰는 것도 향토적인 시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향토적이라는 게 고향이나 시골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안도 사투리 역시 향토적인 시어를 나타내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김소월 시인님은 우리말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특히 우리말을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했냐면 이 향토적인 시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말을 아름답게 표현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김소월 작가님의 두 가지 특징. 먼저 뭐를 쓴다? 전통적인 한, 특히 이별의 정한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시에서. 그리고 우리말을 아름답게 썼는데 어떻게? 향토적인 시어를 적절히 사용해서 우리말을 아름답게 썼다. 자, 향토적인 시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김소월 작가님의 고향인 평안도 방언을 적절히 이용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76페이지. 자, 산유화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산유화라는 작품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산유화,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잘 들었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한번 시를 분석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 낭송하는 목소리는 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녹음 파일을 좀 가져와서 더빙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유화 김소월 제목의 의미부터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먼저 제목 산유화 뭐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자, 한자로 풀이해 줄게요. 자, 이 산은 매 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자는 있을 유자이고요. 자, 이 화자는 꽃 화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산에 있는 꽃이 되겠죠. 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정리하면은 산에 피는 꽃을 산유화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다? 산에 피는 꽃. 여러분 꽃 산에 많이 피죠? 그죠? 산에 피는 꽃이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잠깐 우리가 이름부터 봤는데 뭔가 특징이 있네요. 자, 어떻게 끝나요? 피네, 피네, 피네. 자, 이연도 가볼까요? 있네. 사면도 사노라네. 자, 사연 지네, 지네, 지네. 어때요? 대체적으로 종결어미가 주로 뭐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네라는 종결어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적어주세요. 자, 네라는 종결어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근데 봐보자. 감정을 절제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일단 이렇게 적어주셔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잘 봐요. 와, 산에,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산에 꽃이 핀다. 또는 산에 꽃이 피구나.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산에는 꽃이 피네 라고 하는 거.
자, 어느 쪽에서 좀 감정이 많이 느껴지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꽃이 피구나, 꽃이 피어 또는 꽃이 핀다 라는 거에서는 약간 감탄 혹은 놀라움의 감정이 느껴지지만 여기서 내 같은 경우는 산에는 꽃이 피네. 자, 이건 어때요? 뭔가 좀 감정이 없고 그냥 그 꽃이 피는 거를 아무 감정 없이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를 사용한다는 게 화자의 감정을 절제, 잘 드러내지 않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뭐 하네, 뭐뭐 하고 있네. 자, 이런 식으로 무미검조하게, 즉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했다는 거죠. 자, 플러스 관조적 태도를 보여준다. 자, 관조적이라는 것은요, 알아두세요. 지켜보고 있다. 그냥 대상을 지켜본다. 이런 것을 관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대상을 단순히 지켜보고 있는 태도, 이것도 감정이 드러나는 걸까요? 아니면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관조적 태도 역시 감정을 절제하고 꽃이 피어있는 꽃을 지켜보는 태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내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 즉 관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내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이런 효과만 있을까요? 아니죠. 효과가 더 있겠죠? 자, 뭐가 있을까요? 자, 같은 종결어미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시에서는요, 운율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적어주세요. 플러스 여기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뭐를 형성한다? 운율감을 형성한다. 즉, 운율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리듬감이 느껴져요. 즉, 그 리듬감이 아무래도 운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해하셨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일단 이 네는 무슨 말인지 알았고, 자, 근데 봐보세요. 가을, 봄, 여름 없이. 자, 봄, 여름은 알겠는데 가을이 무엇일까요? 가을이 뭐일 것 같아요?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일단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일단 이 가를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시적 허용일까? 그 다음에 시적 허용으로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일단 해석해 줄게요. 여기서 가을은요, 가을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가을. 가을을 이렇게 가을이라 안 하고 가을이라고 하면서 줄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가을이 뭔 줄 알겠죠? 즉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일단 겨울은 꽃이 안 피니까 겨울은 뺐고요. 가을과 봄, 여름 관계없이 항상 꽃이 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은 항상 꽃이 피어 있죠. 자, 근데 이 가을을 어떻게 표현했다? 가을이라고 줄여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가을을 가을이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을 가을이라 줄여 표현하는 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시적 허용은 간단해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을을 가을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죠. 하지만 가을은 이렇게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가을을 가을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했을까? 즉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보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가 훨씬 리듬감이 있고 운율을 형성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 가을은 가을이고 가을을 가을이라 표현한 이유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시적 허용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해했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그러면은 일연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연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일연, 산에 피는 꽃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존재의 생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이따가 정리하긴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 정리할 거니까. 자, 산은 공간적인 배경으로 의미합니다. 산은 공간적인 배경이고요. 자연의 세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산에서 꽃이 피잖아요. 그죠? 이 자연의 세계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꽃은요,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존재입니다. 즉 산에 피는 꽃은 뭐다? 존재. 꽃이 핀다라는 것은 존재, 즉 존재가 꽃이니까 존재가 생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가 좀 어렵죠? 이 산과 이 꽃에 대한 의미는 뭐 산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 공간적 배경이고 뭐 자연의 세계 혹은 꽃은 뭐라고 했었죠?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했었죠. 이 부분은 지금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산하고 꽃의 의미는 제가 정리를 따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그죠? 산에는 꽃이 피어 있고 산에 어쩌고 있다? 혼자서 피어 있다. 아무래도 이 혼자서와 저만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혼자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뭐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홀로,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막 이런 거. 즉 혼자. 우리가 혼자라는 말하면 항상 뭐가 떠올라요? 고독이 떠오르죠. 그죠? 이 혼자서에서 아마 이 시의 주제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만치를 한번 봐보세요. 자, 저만치는 두 가지의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이렇게 해석됩니다. 첫 번째, 이 저만치가 거리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만한 거리를 두고 혼자서 피어 있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만한 거리를 두고 혼자서 피어 있네로 해석한다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꽃이 존재라고 있었죠. 이 꽃이 존재라고 있었는데 이 꽃은 어떤 존재다? 고독한 존재다. 어떤 존재? 고독하다. 인싸가 아닌가 봐요. 그죠? 항상 혼자. 그러니까 자, 꽃이 아까 뭐라 했죠? 모든 근원적 존재를 의미한다 했었죠. 이 세상 모든 만물 존재를 의미한다 했는데, 즉 저만치 저렇게 거리를 두고 혼자서 피어 있네로 해석이 된다면 이 꽃은 근원적으로 모든 존재는 고독하다, 혼자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대요. 저런 모양으로 혼자 피어 있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언을 정리해 볼게요. 이언은요,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언,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 즉 존재의 고독이라는 겁니다. 자, 왜 고독하다? 자, 꽃이 존재인 건 알 수 있는데 왜 고독하다? 오타네요. 고독이라고 적었는데 고득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고쳐볼게요. 아이고 고독이 됐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고독입니다. 존재의 고독. 자, 이렇게 존재의 고독의 이유는 뭘까? 혼자서 피어있기 때문에 고독하다는 겁니다. 혼자 피어있으니까 고독한 거예요. 즉 세상 만물은 다 고독하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즉 이렇게 해석되겠죠? 나도 고독하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고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고독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사면 한번 봐볼게요. 자, 사면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에 종친다. 자, 그럼 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자, 먼저 이 작은 새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작은 새는요, 일단 어떤 존재냐면요, 외로운 존재예요. 왜 외로울까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살죠. 그죠? 꽃을 좋아해서 산에서 살고 싶어 하는 새예요. 하지만 외롭대요. 왜 외롭냐? 꽃이 좋은데 꽃은 어떻게 피어 있어? 이연에서 보면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잖아요. 이 작은 새는 꽃이 좋아서 산으로 가지만, 산에서 살지만 이렇게 혼자 피어 있는 꽃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도 나타나죠. 모든 존재는 다 어쩐다? 고독하다. 결국 모든 존재들은 다 외로운 거야. 고독하고. 꽃도 고독하고 혼자서 피어 있으니까 작은 새도 좋아하는 꽃에 갈 수 없으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가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밑줄 긋고, 외롭고 쓸쓸한 존재. 왜 외롭고 쓸쓸한 줄 알겠죠? 꽃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감정이입의 대상.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감정이입이 뭔 줄 알아요?
시에서? 감정이입은요. 내가 너무 재수없게 말했나? 너무 여러분들을 무시하듯이 말했나? 감정이입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화자의 감정을, 정서를 사물 또는 생명체, 다른 대상에다가 이입시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이게 감정이입이 되냐? 먼저 화자의 정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에 시적 화자의 정서는 기쁠까요? 쓸쓸할까요? 슬플까요? 아무래도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화자는 뭐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어쩐다? 고독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고독해. 이것은 기쁜 일은 아니죠. 슬프고 쓸쓸한 감정이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자의 감정을 여기다 표현했다는 거죠. 자, 산에서 우는 작은 새. 얘들아, 새들이 산에서 울죠. 근데 진짜 왜 울어요? 새들이 우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배고파서 울 수도 있고, 뭐 상대방 적이 오니까 경고하기 위해서 우는 걸 수도 있고, 그냥 기분 좋아서 우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감정이 쓸쓸하고 슬프니까 작은 새도 자신의 감정처럼 슬프고 쓸쓸해서 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으로서 작은 새가 된다는 거죠. 새가 우는지 안 우는지는 몰라. 하지만 화자가 자신 역시 쓸쓸하고 슬프기 때문에 이 새도 쓸쓸하고 슬퍼서 우는 걸 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감정이입이라는 겁니다. 화자의 감정을 대상이나 정서를 대상이나 사물에 이입시켜서 표현하는 게 감정이입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결국 여기서는 화자는 모든 걸 깨닫게 돼요. 모든 존재는 다 어쩐다? 외롭고 쓸쓸하다. 새도 쓸쓸하고 외롭고, 꽃도 쓸쓸하고 외롭고, 자기 자신도 쓸쓸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럼 사면도 정리합시다. 사면, 산에 사는 작은 새. 자, 모든 존재의 근원적 고독. 결국 모든 것들은 다 고독하다. 나도 고독하고, 새도 고독하고, 꽃도 고독하다. 여러분들도 고독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사연입니다. 산에는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많이 뭔가 비슷하네요. 뭐랑 비슷하죠? 일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 일연은 피네라고 했지만 사연은 지네. 이것만 빼고는 다 똑같다는 거죠. 자, 일단 내용상으로 봐보세요. 꽃이 어떻게 된다? 이제 진다라는 거죠. 자, 일연은 존재의 생성이었으면은 사연은 뭐겠어? 존재의 소멸이 되겠죠. 화자가 뭔가 깨닫는 것 같아요. 또 자연의 섭리를 또 깨닫는 것 같습니다. 꽃은 피면 진다. 이런 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이 시의 형식상 특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 사연에서의 특징이죠. 지금 일연하고 사연이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형식상 표현상 특징으로 뭐라 부르죠? 그렇죠. 수미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 부른다? 수미상관. 자, 봅시다. 사연하고 일연이 굉장히, 일연하고 사연이 형태상 유사하죠. 자, 수미상관 구조의 효과 첫 번째, 뭐가 있다? 형태적인 안정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뭔가 균형이 맞겠죠. 처음과 끝이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이 잘 맞아서 형태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연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네요. 뭐를 강조한다? 자연의 순환. 자, 잘 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지금 자연의 순환이 어떻게 나타나요? 꽃이 피고 꽃이 지죠. 자, 얘들아, 그러면은 꽃이 피었다가 지면은 다시 꽃은 안 펴요? 또 피죠. 또 언젠가는 또 꽃이 피겠죠. 그러다가 또 꽃이 지겠죠. 자, 이런 거를 흔히 말하는 자연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자연의 순환 뭐가 있어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는 거 역시 자연의 순환이겠죠. 자, 이러한 자연의 순환이 이 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 꽃이 진다라는 자연의 순환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이 수미상관 구조로 자연의 순환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죠. 일연이 나왔다가 사연에서 또 형태상 유사성이 나와. 일연, 사연, 이러한 순환의 느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형식도 이런 비슷하고 사연 비슷한 게 자연이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이런 자연의 순환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자연의 순환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자, 그러면 사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 정리입니다. 자, 산에 지는 꽃 존재의 소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의 주제 그럼 뭘 것 같아요? 그죠? 대상의 근원적 고독 또는 대자연의 섭리 이런 걸 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 내용 이해 가죠? 자, 시 내용이 이해 갔으면 자, 77페이지 좀 빈칸이나 또는 76페이지 빈칸에 또 이제 필기를 또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거를 필기해 주세요. 작품에 사용된 시어의 상징적 의미. 제가 아까 산, 꽃 이거 의미 설명해 줄 거라 했었죠? 자, 이거를 77페이지 빈칸에 한번 적어 주세요. 중요합니다. 산, 꽃이 피고 지는 공간적 배경으로 자연의 세계를 상징한다 했었죠. 선생님이 아까. 산에서 꽃이 피잖아요. 그죠? 모든 자연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꽃. 저만치 혼자 피어있는 어떤 존재? 그렇죠. 고독하다 했죠. 꽃 역시 고독하다 했죠. 그 다음에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을 상징한다. 여러분, 꽃이 피고 또 꽃이 지잖아요. 꽃이 피는 건 생성, 꽃이 지는 건 소멸. 모든 자연물 역시 생성과 소멸을 합니다. 우리도 생성과 소멸을 해요. 우리도 태어나고 생성, 죽고 소멸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자연물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자연물은 생성하기지만 소멸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새, 이것도 했었죠. 꽃이 좋아 사는 존재, 화자의 외로움이 이입된 고독한 존재. 뭐가 드러난다? 감정, 이입이 드러나는 존재라고 했었죠. 화자의 외로운 감정을 이 새에다가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왜 고독한지 알죠? 왜 고독해요? 새는 꽃이 좋아 산에서 살지만 꽃은 어디 있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기 때문에 꽃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잘 적었죠? 혹시라도 선생님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까 이 수미상관 설명을 해줬죠? 수미상관은 이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가장 첫 번째 연과 가장 마지막 연이 굉장히 형태를 유사하게 가져가는 걸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봐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 했었죠? 문학 작품은 75페이지에 보면은 내용과 형식이 굉장히 어쩐다 했었죠? 엄청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했었죠. 그래서 형식이 내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용이 형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 산유화라는 작품에서도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그죠? 자, 내용과 형식이 밀접하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사실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자,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이것도 빈칸에다 한번 적어주세요. 77페이지 빈칸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봐보세요. 서로 영향을 준다 했죠? 내용 봐보세요.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관조적 태도로 바라본다. 자, 아까 뭐라 했죠? 화자가 이 관조적 태도는 그냥 단순히 무감정, 감정을 넣지 않고 지켜보는 듯한 태도라고 했었잖아요. 단순히 지켜보는 태도. 자,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형식에서 어떻게 만들었다? 종결어미의 내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형식과 내용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관조적 태도라는 또는 감정 절제라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에서 종결어미 내를 반복해서 사용한 거. 이것도 내용과 형식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사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네요. 여기서 이 작품 내용에서는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대자연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진다라는 대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그렇죠. 수미상관 구성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런과 사연을 수미상관 구성으로 표현해서, 즉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을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면서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것 같다라는 건데, 내용과 형식을 이렇게 밀접하다는 관계 사례가 여기 더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교과서를 지금 76페이지를 세로로 보고 있는데 가로로 한번 봐보실래요? 이렇게 가로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죠? 자, 산유와 산에 피는 꽃이잖아요. 내용상 뭐가 들어가요? 산이 들어가죠. 자, 이 시의 모양을 봐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서 보면은 어떻게 생겼죠? 산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김소월 작가님이 이 산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시행 배열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옆으로 뒤집어 보면 산의 모양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겠어요? 내용과 형식의 밀접한 관계, 서로 영향을 끼치는 사례로 볼 수 있겠죠. 내용에 산이 나타나니까 형식도 시 모양을 산의 모양으로 표현한 거, 이것도 내용과 형식에 밀접한 관계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거 다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필기할 게 많네요. 저 포스트잇이라도 좀 붙여서 적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산유와 제재입니다. 갈래, 성격, 제재, 주제, 특징. 일단 일시정지해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제재 개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자, 자유시, 갈래는 어쩐다? 자유시라는 건데, 자유시는 간단합니다. 딱히 정해진 운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운율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걸 자유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조 같은 경우 봐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때 시조 배우잖아요. 조선시대의 시조. 시조는 3장, 6구, 45자.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시조는 이러한 형식을 딱딱 지켜야 돼요. 뭐 글자 수 제한이라던가 6개의 구로 나눠지고 3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자유시일까요? 자유시가 아닐까요? 자유시가 아니겠죠. 정형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자유시는 어때요? 딱히 뭐 3장, 6구, 45자 같이 특정한 형식이 없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자유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정시. 서정시는 사람의 정서, 감정을 나타낸다는 거죠.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니까 서정시라는 겁니다. 여기 시에서도 화자의 감정 나타나죠. 뭐 쓸쓸함, 슬픔 이런 정서 드러나죠. 자, 성격, 민요적, 전통적, 관조적. 우리 관조는 배웠죠? 대상을 단순히 지켜보는 게 관조고요. 전통적과 민요적이라는 거. 자, 이거는 알아두세요. 이 둘 다 좀 같은 의미인데요. 민요적과 전통적이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인데요. 삼음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삼음보. 삼음보라는 건 3번 이렇게 쉬어서 띄어서 표현한다는 걸 삼음보인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삼음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제재, 산에 피어있는 꽃. 자,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대자의 존재의 근원적 고독. 왜 고독한지는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자연의 섭리. 자, 이 대자연의 섭리는 뭐겠어요? 꽃이 피고 지는 거. 자연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섭리가 말하는 겁니다. 나타나고 있죠? 산에는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자, 그럼 특징 봐보겠습니다. 이론과 사연이 내용과 구조면에서 서로 대응한 수미상관 구조. 우리 이거 공부했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를 통해서 뭐를 나타낸다 했었죠? 자연의 섭리, 자연의 순환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했었죠? 자, 이것도 종결음이 내를 반복하여 가군의 효과를 얻고 감정의 절제를 보여준다는 거. 우리 이거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3번 중요합니다. 삼음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음보. 여기서 음보는 끊어있는 단위를 말합니다. 음보를 뭘 말한다? 끊어있는 단위. 자, 그러니까 삼음보라는 거는 3번 끊어있는다라는 거겠죠. 자, 해볼게요. 자, 어떻게 삼음보가 나타나냐? 자, 산에는 한번 끊어주고요. 꽃 피네. 한번 끊고 꽃이 피네. 자, 이렇게 하면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산에는 한번 끊고 꽃 피네. 끊고 꽃이 피네. 자, 이게 삼음보입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도. 자, 가을, 봄 한번, 그 다음에 여름 없이 한번, 그 다음에 꽃이 피네 한번. 삼음보죠. 계속해 볼게요. 산에 한번, 산에 한번,
피는 꽃은. 3은 보네요. 3번이니까 또 해볼게요. 저만치 한 번, 혼자서 한 번, 피어있네. 이것도 3은 보 3번. 자, 계속. 산에서 한 번, 우는 한 번, 작은 새요 한 번. 자, 3은 보. 꽃이 좋아 한 번, 산에서 한 번, 산호란에 한 번. 이것도 3은 보. 자, 계속. 산에는 한 번, 꽃지네 한 번, 꽃이 지네 3은 보. 가을 봄 한 번, 여름 없이 한 번, 꽃이 지네 한 번. 자, 3은 보. 자, 이게 3은 보입니다. 자, 근데 한번 읽어보자. 3은 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했다라는 겁니다. 자, 봐보자. 3은 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한다. 이런 거겠죠. 자, 3은 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자, 이게 3은 보죠. 여기서 3번 띄었죠. 근데 몇 행으로 되어 있죠? 2행으로 띄어 읽었죠. 자, 그럼 이거는 3은 보를 한 행에 배열한 거예요?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한 거죠. 자, 이거는 그럼 이것도 두 행에 걸쳐,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고 있죠. 3은 보를. 자, 얘는 이거는 3행에 걸쳐 배열하고 있네요. 이것도 3은 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몇 행이에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한 행에 걸쳐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한 행, 여기는 3행에 걸쳐. 자, 여기도 한 행, 여기는 두 행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두 행.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은 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기도 하고 또는 한 행에 걸쳐 3은 보를 배열하기도 한다라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보자. 이 3은 보는요, 보통 아까 민요적 전통적과 관련이 있다 했었죠. 보통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가 항상 3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소월 시인님도요, 우리나라의 민요와 전통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를 3은 보로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산유화에 대한 시 설명은 끝났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왜냐면 첫 시부터 너무 어려운 시를 가지고 왔어. 굉장히 쉬운 시들도 많은데 너무 어려운 시라 이해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그림판으로 각자 그려서 이렇게 좀 PDF 파일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불편하시진 않죠?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알았죠? 자, 오늘은 수업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서 활동 댓글에 다는 활동이라던가 과제는 오늘은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니까요. 아셨죠?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번에는 오늘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발전된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